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대상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음악에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어떤 거에 관심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거 여러 가지 난감한 생각이 좀 들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냥 잠깐 건축가님하고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주 좀 자유롭게 그다음 좀 즉흥적으로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음악의 어떤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의 얘기, 그거를 통해서 건축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의 건축하고 음악의 미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가 이겁니다. 네, 지금 괜찮은데. 네, 좀 발표하셔서 편하게 하시죠. 사실 이제 저는 저번에 이제 대중음악 하시고 작곡하신 김영석 씨하고 한번 사케라는 건축가 학교라는 데서 특강 형식이었는데 인터뷰 시청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되게 유익할 것 같은 건 그때 이제 대중음악가와의 대화에서 제가 얻은 소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수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감할 수 있는 부분과 경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기회를 나눴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을 하시는 크리에이터와 의 대화가 사실 비교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중에 첫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교수이시기도 하고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분의 연주도 하시고 작곡도 하고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주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김영석 씨를 메이비 페이스에 비교해서 프로듀서하는 역할까지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어느 직함이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무용음악 작곡가 하면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난 현대음악 작곡가인데 왜 무용음악?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런 이제 무용하고 많이 작업을 했고 물론 이제 연극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섭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공연이 거의 이제 이런 연출가, 안무가 거의 그런데 이제 거의 집중돼 있어가지고 특히 국민예술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섭섭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콜래보레이션, 작곡가와 이게 예를 들면 연출가와 그런 어떤 협업이라든가 안무가와의 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이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울분이 를 터뜨리는데 이런 공연예술 자체가 앞서가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민주화가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울분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좀 너무 집중적으로 그런 이제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 영화는 영화 감독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연출가 안무가 거기에만 일반적으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섭섭하죠. 그래서 저는 무용음악 작곡가 그런 것보다는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저는 항상 부르고 그렇게 불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쉬운 용어세요?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네, 근데 아마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작업하셔서 어떤 특정 분야의 작업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스쿨에서 이제 그리고 비엔나에서 스쿨 나오시고 그것도 하시고 근데 그존 케이지한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인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서로 우리 질문을 하기로 했었고,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해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은 1952년에 이제 그 해체의 어떤 개념, 본질적인 그 창작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계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해체를 통해서 이제 음악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클래식의 현대 음악이 이제 변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존 케이지가 1952년에 이제 블랙 마운틴 칼리지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대학에 서머스쿨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음악 제목이 4분 33초라는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4분 33초이라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제 데이비드 투더라는 그 연주자가 나와서 1악장, 2악장, 3악장이 있는데 그 악보가 전혀 없이 1악장 그리고 TACT, 침묵, 그래서 1분 23초, 그 다음에 2악장 또 TACT, 그래도 53초, 그 다음에 3악장 1분,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4분 30초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앉았다가 나가는 공연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4분의 33초라는 아주 20세기 음악 중에 제일 창작 음악 중에 제일 유명한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4분의 33초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케이지가 그거를 1956년에 발표하면서 본질적인 그 창작의 개념을 바꿔버렸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이제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이제 뒤에 있는 음악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작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분의 33초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 그 다음에 웅성거리는 거, 뭐 웃음소리, 그 다음에 뭐 박차고 나가는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이런 거를 4분의 30초 동안 이제 나는 소리를, 그것도 또한 음악이라고 이 사람은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음악이라고 해서 꼭 아름다운 음악 그래가지고 뭐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소리와 웃음소리와 그 다음에 모든 소리 오브젝트에서 나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다 음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선언을 했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과 선생님이 저는 그쪽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는데요. 1990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는 독일에 있었었는데, 제가 비엔나에 있었었는데, 1990년도에 제가 다름슈타트라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세미나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간 거 왜냐면, 그래, 존 케이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존 케이지를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다름슈타트라는 독일의 아주 중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현대음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거든요. 다름슈타트가 왜 백남준이 존 케이지를 만난 것도 1958년에 다름슈타트였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작곡가 윤희상이 독일의 현대음악에 등용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도 다름슈타트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죽은 독일의 유명한 스토카우젠이라는 작곡가들이 활동하는 시절, 그게 이제 다름슈타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창작음악이 나오는 중요한 산실이었던 곳이었죠. 거기에 이제 제가 1990년대에 가서 존 케이지를 만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존 케이지의 음악과 그 다음에 이제 존 케이지의 어떤 책,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베토벤 마이너스라는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얘기 나왔었어요. 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어요. 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연속극인데 악보가 존 케이지 4분의 30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드라마에 존 케이지의 4분의 33초? 저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해체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스트라이크 하는 차원에서 연주를 안 하고 3분의 33초를 했는데요. 사실 본질적인 개념은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4분의 33초라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인 것 같아요. 침묵의 데몬스트레이션. 세상 사람들아, 너무 끝없이 이제 그거는 또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건축하시니까 미술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1920세기 초에 이제 다다이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레디메이드 그런 어떤 예술 정신을 사실은 존 케이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취향에 대해서 끝없이 이제 벗어나기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유로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견을 없애고 이제 그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30초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작품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꼭 만드는 것보다 이제 받아들인다는 어떤 창작자 입장인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의 4분의 30초 동안 그런 어떤 좋은 아트 이렇게 나쁜 아트 이런 거 구별하는 스스로 그런 어떤 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려라 하는 어떤 뭐라 그러나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셀 듀샹이나 존 케이지를 한테 영향을 받으셨다면 예, 우리 매일 체크를 했어요. 진짜로 매일 만났어요. 그 원래 마르셀 듀샹이 체크 농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존 케이지가 맨날 찾아가서 둘이 이제 뉴욕에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실 다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보지만 프롬을 했을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대상은 자신일 수도 있고 어차피 예술이라는 게 본인이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자신의 예술을 실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중을 가지고 노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예술 전반에 대해서 데모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만약 자극을 받으셨다면 지금 현재 선생님 작품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그때가 저한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어떤 시기였었냐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끝없이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나만의 형식의 형식과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데 항상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 이 벽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조나 물론 저도 이제 또 젊고 진지했기 때문에 그 벽을 이제 뛰어넘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조,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끝없이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작곡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작곡의 예술이라는 것은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형식과 무슨 내가 노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거기에 내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사이에 존 케이지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런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뭐 음악에 대한 얘기는 음자도 안 하고 그 버섯 얘기가 그 사람 원래 그 버섯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버섯 얘기하면서 이제 끝없이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취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또 참 그때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뭐 형식과 구조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저희가 음악 전반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지만 사실 이제 건축이라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종회에 지나가서 지적처럼 건축 형식이라 지구함에 반발해서 근대라는 게 탄생되고 하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어느 시점이 오면 또 그거에 바라는 그 안티 이런 식으로 계속 포스트 모델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중간에 이제 해체라는 부분도 사실 이제 형식에 대한 재점검 같은 거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음악이라는 건 소리로 전달되는 거고 저희가 뭐 악보를 보고 이제 작곡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멜로디를 그리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조와 형식을 익힐 필요는 없고 단지 들어서 즐거우면 끝인 건데 작곡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한번 그 학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순이가 서울의 예술의 전당 공연 거기서 이제 그 심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가수들 음악을 너무 이제 홀대를 하고 너무 이제 순수 막 이러면서 너무 그런 거에 너무 벽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刊도 나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중음악이 뭐며 순수음악이 뭔지, 그럼 뭐 순수음악은 뭐 순수한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 대중음악, 좀 덜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솔직히 순수음악을 보면, 소위 말해 그 클래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꼭 그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순수음악이 뭔지, 대중음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순수음악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음악의 클래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요. 거의 종교음악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구조와 양식이 발달되고 이렇게 거의 700년을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200년대 벌써 이제 교회에서 글로리아 찬트가 이제 나오면서 벌써 이제 문제는 뭐냐,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제 무슨 콩나물이가 보는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높이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표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대로 이제 전해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즉흥으로 구전을 이렇게 음악이 이제 내려오는 데 비하여, 거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0년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다 이제 악보로 내려온다는 게 그게 참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이제 표기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로버리안 찬트가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입법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동시에 이제 두 가지의 선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두 가지 텍스트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볼 때 한쪽에서는 어느 텍스트를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딴 텍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두 가지 독립적인 텍스트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음이 이제 붙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이 붙는데, 이 음이 이제 독립적이어야겠거든요.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서로 이제 조금 인디적인 디펜드 한다 보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독자적인 어떤 텍스트와 선율에 이제 침해받는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 선율의 관계에 아주 그 구체적인 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 이게 수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그 음악 같은 거는요, 뭐, 도라는 것 자체, 그 서양에서 규정된 그 자체가, 그 이제 440 그 중간에, 그 이제 숫자 주파수로 이제 하는 거고, 밑에 이제 도는 그것도 이제 반이 떨어지는 거고, 도는 더 떨어지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사실 도를 이렇게 올리면, 그 안에는 솔도 들어있고, 도도 들어있고, 그 위에 솔도 있고, 계속 그 이제 배움 시리즈 그래가지고요. 한 그 음을 들으면 이제 그 시리즈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 미, 솔이라는 게 그 수학적인 그 주파수의 배움에서 가장 그 소리가 잘 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음이, 그래서 도, 미, 솔, 레파라, 솔, 시레, 이게 다 수학적인 어떤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가장 뭐라 그러나, 그 주파수가 잘 화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도, 5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도, 그 다음에 6도, 1도, 7도, 7도는 이제 그것도 구력화하고 그러거든요. 왜 주파수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 소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두 가지 선율이 독립적으로 울려야 되니까 예를 들면 독립적인데, 이제 사마음은 안에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다 이제 경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면 부여방은 언제 써야 된다. 왜? 너무 혼란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면, 오화음, 오도화음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왜? 그럼 사람이 좀 공허하게 들리니까. 그 다음에 6도를 띄면 다들이, 막 이런 거는 또 못 쓰게 했어요. 아주 엄격하게 위해서. 왜?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감정을 배제를 한다든가, 혼란한 거를 없애야 된다든가, 막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수학적인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이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극단적으로 발달할 때가 사실은 대입법이 발달할 때가 바로크 시대인데요. 베네치아 지금의 거기 스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요 동시에 17개의 텍스트가 이제 울리거든요.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설정돼가지고 17개의 독립적인 선율이 이제 울리는데 그게 다 독립적이면서 그게 다 귀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17개가 다 서로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무섭게 이제 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클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존재했느냐? 당연히 이제 민속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음악하고 대중음악하고 이제 관계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엄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막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바깥에서는 우리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죠? 쉬운 노래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 노래 많이 하잖아요. 사랑 노래 굉장히 에로틱한 거, 그 다음에 님을 그리는 노래,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아주 감성적인 노래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자체는 굉장히 그런 걸 배제를 하잖아요. 그 대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작곡가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속된 이제 아마 소속 작곡가였는데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어디에 끌리냐면 이런 세속 음악에 이제 끌리는 거예요. 왜? 너무 감성이 있고 세속적이고 아주 섹시하고 사람의 이렇게 건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곡가는 그랬었잖아요. 이 종교적인 걸 쓰면서도 그런 거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 나가. 너 이렇게 계속하면 넌 잘릴 거야. 어떻게 교회 음악에다가 불결하게 이런 어떤 그런 세속적인 어떤 소리를 써.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그 작곡가는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인 어떤 체계 속에 혹시 이렇게 감정과 이런 게 배제가 됐다가도 그 작곡가의 아주 그런 모험적이고 아주 당돌한 작곡가가 과감하게 써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주가 되면서 신나들이 너무 좋고 거기서 또 감성을 받으니까
근데 계속 또 연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세속음악이 교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귀가 익숙해졌으니까, 꼭 아주 이제 테크닉이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을 바깥에서 또 이제, 세속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대가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막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때는 교회에서 융성했다가, 어느 때는 세속음악이 융성했다가, 어느 때는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또 침체되고 여기가 확 융성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가 또 융성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이랬다가 그런 어떤 상호의 관계가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발달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 7, 8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헌이라는 것이, 서양음악의 문헌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참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참 이제 그 음악이 어려운 거죠.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어떠세요? 보통 이제 본인이라는 게 지금 가족이 저 혼자 살아요. 아, 없이 있어요. 집이라고 하셔서. 네. 아,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요? 아파트. 뭐 건너가요? 그냥 뭐 하는 거죠. 아, 워낙에 음악이 좋으니까. 미안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뭐 그냥 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온다고. 좀 이렇게 좀 다행인 거는 좀 이렇게 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이 아마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에 하기도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전혀 안 하죠. 6시 이후로는 전혀. 혹시 환경이 작업의 조건을 만든 건 아닌가요? 환경이 그런 편이에요. 저는 환경을 잘 유도를 하는데,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이제 그게 허름한 방이었는데, 항상 중앙에다 이렇게 책상을 놔두면 다들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무슨 재단,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다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놓고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나. 근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항상 피아노를 치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금 재밌어요? 좋아요. 원래 연주만 하시다가. 네.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성함을 강필수 선생님처럼 클래식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경우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특히 창작 이런 걸 하는 경우 왜 다들 뭐하고 사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렇게 노출하고도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고, 지금 한 개 다 크게 들어가 있고, 다 그런, 이제 애들 레슨하고 이래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이제 안 나와요. 형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크게 약간 좀 어렵다, 골치 아프다, 이런 거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편견은 좀 버리시고, 저를 오늘 한번 만난 이후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든가, 현대음악도 어떤 거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저는 아주 성공적인 시간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를 그냥 해버리시네요. 저희가 4시까지. 네. 지금 질문할 시간은 30분 정도 갔고요. 사실 이제 저는 클래식하고 오늘 굉장히 광범위하게 히스토리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신 성장 과정에서부터 요즘 작업까지 요즘 준비하시고 계신 작업이 지금 제가 쓰는 게 아까도 지금 국악을 쓰고 있고요. 지금 국립국악원에 제가 이제 이쪽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악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개별로 한 악기를 쓴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앙상블로 대금, 해금, 가야금, 검고, 장구 이렇게 들어가는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요.
지금 쓰고 있어요. 잘못하면 데드라인 넘기니까. 4월 30일이 데드라인인데. 네. 한 열심히 써야 돼요. 그것도 공연. 그래서 6월 10일에 연주가 돼요. 네. 알았으니까 저희도 이제 한번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빌려서. 아, 그때 연주가 안 하고요. 이제 국립국악원 이제 연주자들이 하죠.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 건 피아노뿐이 없고요. 아, 네. 네. 국악기는 장고도 배우고. 근데 악기간에 피아노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니까 네. 다른 악기를 다룰 때 좀 더 유리한가요? 처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음에 민감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이 저기 초등학교는 기술을 다 따로 배워야 돼요.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바이올린은 다 같이 잘 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거고 그 연관성이 근데 기능이 좀 이렇게 좀 시간이 확 필요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음악자 전종지 이렇게 듣는데 조금은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조금 좀 학습을 좀 해야 돼요. 그 클래식 음악가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조금 알고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관계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들으면 너무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러는데 그 음의 유식이 수학적인 유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주얼 시대가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이제 그 이미지와 영상으로 다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 이제 청각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안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그 무용하는 친구들도 별로 그 음악 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음악 듣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비주얼을 더 강하게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이 소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명상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을 듣는 행위를 하나로 규정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명상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점 더 그런 거를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요즘은 워낙 비주얼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오페라 같은 거 해도요, 지휘자, 쓰지도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하느냐, 연출을 누가 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다 요즘 다 누가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음악은 어떻게 하든 괜찮게 먹죠. 그냥 대충만 하면 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지금 인류가 점점 이 청각으로 폐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음악을 듣고 이러는 것이 옛날하고는 아주 흉흉하게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MP3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음악들이 점점 이 청각을 금방 폐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도 어릴 때 듣지 않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이렇게 힘든 게요. 이제 생리적 자체로 폐하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주 민감하게 듣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시간에 그런 편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놓치다 보면 진짜 영원히 삶에서 음악을 듣는 행위의 어떤 행복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청각이 유감스럽 때도 그 청각 생리적인 일찍 퇴화를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세계는 절대 못 들어가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이 미술은 틀리잖아요. 미술은 화가는 4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음악은 40살이 넘었는데 음악을 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일찍부터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는 거의 늦어도 9살 정도는 시작을 해야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바이올린은 한 7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게 조금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영원히 놓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미지, 시가,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모두 되고 가지고 점점 더 이제 이런 청각의 어떤 음악의 어떤 비중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너무 안타깝죠. 저도 되기 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작곡을 하시면 본인 직접 연주하시는 게 있지만, 연주자들이 대상이 있고, 아까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최근에는 연주자가 클라이언트고, 거꾸로 그런 행동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이제 닮아있죠. 대중가요도 사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보이스하고 팀법하고 쓰는 사람이 맞춰서 주도를 하고 가이드를 쓰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작품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본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상이 클라이언트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일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해도가 이제 그거가 이제 요즘에 건축주하고 건물하고 똑같은 건축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주자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거든요. 첫째, 너무 어렵게 쓰지 말아라. 첫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고, 뭐 진짜 이제 학교 선생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야지. 내가 어디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써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점점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건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나름대로 리서치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방법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업적으로 그 작곡가를 계속 지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도 이제 그만두고 곡만 쓰면서 이제 살 수 없는 때가 올까?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안전장치로 그러니까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주문 회사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도 페이크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100%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건축주를 만나면 건축주는 100%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처럼 시간이 만들죠. 그리고 저는 퍼블리싱가를 제 얘기를 해버리죠. 근데 건축주한테 절대 전부 안 해. 이런 생각하고 저따오를 돌아 죽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좀 받고 마지막 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질문이 사실 안 나올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영 선생님은 정말 작곡 과정에서 드물게 행운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작곡가라도 자기가 곡을 써도 남한테 곡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설사 레코드를 어디서 정말 모셔서 만들어서 500장을 만들어서 그게 절대로 100장, 50장도 팔리지가 않는데 김기영 선생님은 자신의 한 곡이 시간 예술로가 아니라 음악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예술, 시공간 예술로서 그게 직접 라이브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나는 무용가하고 작업을 할 때 아니면 연극 작업을 할 때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스텝이 있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건축문화학교이기 때문에 그 구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무대에서 음악으로 공간을 틀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아까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무용하고 음악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굳이 파워 게임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끝없이 굉장히 강아지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누가 파워를 갖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끝없는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자꾸 끝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타협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면, 이런 거를 이제 과정을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제 끝이 있는 거죠. 그런 갈등과 부력과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로서 나름대로 공연 예술에서 이제 뭐 연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는 저가 이제 일찍부터 바로 이제 무용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 이제 연극을 또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공연 예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사람을 좀 알게 됐고 이제 그런 해가지고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좀 듣기도 했고 물론 이제 조그만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딴 작곡과는 좀 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딴 작곡가들은 주로 이제 개인 작업 책상에서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게 이제 저는 조금 틀리다면 저는 바로 일찍부터 이제 그런 콜래보레이션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과정은 끝이 그런 어떤 갈등의 구조로 갖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동작의 라인을 보여주고 네. 무용가가 이렇게 안무가가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분위기만 이런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항상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갈등 구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항상 시간이 이제 정해져야 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듣고 이제 무용가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용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한 많은 거는 예를 들면 무용가가 이렇게 춤을 출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춤을 출 때 제가 이제 거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한 음악을 제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어떤 제 음악을 제 공간을 좀 주면 훨씬 좀 이렇게 잘 할 텐데 내가 꼭 음악 무용가의 어떤 그거를 꼭 이렇게 맞춰주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음악적인 퀄리티조차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무용가가 원하는 어떤 그런 톤이라든지 또 연극도 마찬가지로 연극은 뭐 더 이렇게 공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극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절대 이제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주를 크게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제 시간의 제한과 어떤 공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도 예를 들면 더 이렇게 좀 나름대로 페이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무용가가 원하는 어떤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그 음악적인 아이디어와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하려니까 이제 예를 들면 페이크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이제 보는 게 존 케이지하고 이제 멀스 커닝햄이라는 그 무용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어떤 컬래버레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컬래버레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예를 들면 시간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과 컨셉을 정한 다음에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작품을 쓰고 무용가는 무용가대로 작품을 이렇게 그냥 쓰고 촉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마칩니까? 당일날 리허설 때 이제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칙을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명명했냐면 chance operation 우연성의 법칙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맞아도 할 수 없고 이제 안 맞아도 할 수 없고 맞으면 더 좋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각자의 세계를 이렇게 서로 침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그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할게 오가나이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거에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그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작업 방식이다. 아주 성숙된 작업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찬스 오퍼레이션을요. 어디에나 뭐 다 있겠죠. 그런 사람 그냥 일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대중을 아까도 이제 어차피 아까 위원회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되게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거고 연주하는 사람은 익숙해져 있는 건데 그 간격을 막 좁히는 작업을 하거나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제안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리고 또 질문 좀 주시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음악을 항상 접하고 있지만은 음악에 대해 보는 감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분야에 대해서 음악이 어떤 알게 됐던 것 같은데, 항상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건축과 음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까도 말씀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파트 얘기하시면서 환경이라는 게 선생님이 작업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음악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그 관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면은 선생님께서 평소에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으시는 건축이나 혹은 건축적인 경험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데, 이제 많은 경제 음악 얘기를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뉘앙스라는 게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저는 소각곡 우유곡곡 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감지했을 텐데 그 안에 굉장히 영감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것 네.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82년에서 93년까지 비엔나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한 70만 명이 사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많아져서 한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한 도시가 그렇게 이제 아주 나름대로 적은 그런 도시에 살았고요. 굉장히 좋은 저 삶의 축복이라면, 물론 거기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있었는데,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베토벤이 살던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도나우 강이 옆에 있고요. 그 뒤에는 포도밭이 있고요. 그 포도밭을 쭉 올라가면 칼렌베르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고 주변이 다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 그 포도를 따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그 술 냄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 사람들이 유난히 문화 수준이 높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저가 그러니까 82년도 다닐 때 많은 젊은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모도 길거리에 누워 앉아있다든가, 차 운전하고 안 하기 운동, 많은 친구들이 지금 자전거 많이 타기, 그런 아주
뭐좀 유난히 유별날 정도로 그 환경, 그 다음에 그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과 규제와 뭐 이런 걸 하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병들이었지만, 병들에서 저기 그 시내까지 학교까지 가는데 30분이 안 걸리는, 뭐 아주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옛날 도시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또 굉장히 일찍 붙어져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환경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환경에 대해서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교동초등학교 그 뒤쪽인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과연 내가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판에서 살 수밖에 없겠다. 아파트에서 좀 어떻게 벗어나려면 설마 청와대 옆에는 아파트를 안 지겠지. 그래서 저희가 사는 데는 청와대가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 환경을 찾아서 이제 쫓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생기는 거를 10년 넘으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그쪽도 이제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종묘하고 창덕궁하고 또 이제 산을 만든다고 좀 이제 지하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공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절망적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음악에서 그런 어떤 음을 해체를 하듯이 우리는 이제 끝없이 짓는 데서 어떻게 이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집을 져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이 한반도는 다 이제 아파트 단지로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없이 지고 있는 이거를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음이 해체되듯이 건물도 해체를 돼서 아파트에서 좀 벗어난 저는 환경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옮기고 짓고 버리고 뭐 이러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간식. 오늘은 이제 제가 듣는 자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해지는 다음에 제가 우리한테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자세한 한번더 만나겠죠. 오히려. 또 질문 있어요? 저희 잠깐만요. 지명하시죠. 분인데. 네. 가운데 저희 건축가들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현대의학이라는 그런 소속을 들여서 예체의학을 표현하시지 않는 신음악을 하시잖아요. 건축가도 일종의 예체의학과의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이든 아니면 작가가 추구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뭔가에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작가 정신이라는 거에 연관이라는 어떤 원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도 순수 음악을 하실 때랑 예체음악을 하실 때랑 어떤 연관을 갖는 원천이 틀리신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순수 음악은 말 그대로 어떤 클래스나 이런 약관이 없이, 정말 작가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이고,
그에 반해서 매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용을 했을 때 스타일들이 있을 테고,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연출하는 그 의도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는 게 틀리시는 건지. 저는요, 그거가 이제 구별이 안 되고요. 두 개를 잘 조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되면 이제 뭐, 여기 그 마드리 실내에서 의도를 했을 때, 자기네가 예를 들면 그 두 연주자를 쓰고 싶다. 색스폰과 그 모든 연주자를 쓰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시간이 30분 정도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굉장히 즉흥적인 거 요소가 아주 정확하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했던 순수 음악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요즘은 이제 곡을 쓰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의무를 받고 이제 곡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순수적으로 제가 곡을 쓰고 요즘은 이제 그런 동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작곡을 의뢰를 했을 때 그 환경에서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어떤 생각을 그 순간에 뭐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싶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음악에 괜히 그냥 막연히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요.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어릴 때 초기에는 이제 내가 이런 곡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물론 그거가 이제 이렇게 주축이 됐었지만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오면서는 곡 안 쓰니 그러면 누가 써달라고 쓰지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이제 전혀 이제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곡을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야, 좀 의뢰 좀 해라 이제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저는 지금은 전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두 개가 합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의 창작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학부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학부에서 저희도 예술에 되게 관련된 건축이다 보니까 창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창작을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작품을 보고 저희로 말하자면 케이스 스토리를 많이 하고 거기 안에서 카피를 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얘기에 맞게 고쳐가는 것이 창작이다라고 말씀하시셔서 저도 되게 크게 공감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또 클래식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제가 그러니까 편견에 대한 그런 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편견에? 대중화?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대중화해야 한다고 듣는 사람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예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침마다 클래식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서 많이 이제 그냥 틀어놓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는 밤에 새로 들으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공연 중에서 건축, 미술, 바로크 음악을 말하자라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휘자분께서 바로크 시대의 건축과 미술에 대한 그 강의를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지휘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크 시대에 대한 건축이 이제 되게 형식적이고 복잡하고 또 미술적으로 한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신선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또 바로크 음악에 대한 악보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도 되게 형식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그렇지만 서로 조화되는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은 있었는데 자세하게 몰랐는데 보고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대중화한다는 게
음악가들에 대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함께 있어서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슨 대중음악은 뭐 이제 즐기면서 들 수도 있고 뭐 흔들면서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클래식 음악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저는 배워가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나름의 뭐 역사면 역사 아니면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배우지 않으면 저는 아까 대중음악하고 반대되는 것이 그런 요소가 아닌가. 뭐 하나라도 배우고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음악회를 이제 간다고 할 때, 그래서 꼭 클래식 음악 갈 때는 사전에 한번 이렇게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음악의 그 작곡가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간다든가, 뭐 이런 하나의 학습이 조금 전제가 돼야 이거를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냥 이러고 즐기는 좀 힘든 게 이제 이런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순수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라도 배워야 되고 배워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이거의 특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어요? 지금 뭐 4시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제 지난번대로 좀 드린다면 지금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눴으니까 선생님께서 마지막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악 좀 들으시고 영상 보시고 여기 가시면 오늘 되게 좀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난번에 그렇게 들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예, 뭐, 이제 어차피 뭐,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음악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데,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뭐, 노벨스톱이라든가, 뭐. 제가 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한번 좀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나중에 또 무슨 뭐 우연이라도 제가 무슨 음악회를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연극이나 뭐 공연을 한다는 거다 어디 뭐래도 접해서 알아시면 오면 한번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음악은 성악이 해야 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과정이요? 세분화되고 발달되고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현대음악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얘기 마지막 우리가 자꾸만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대중음악하고 클래식 음악하고의 너무 먼 관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미니멀 음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미니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 음악에서 한 주기로.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클래식에서 이 대중음악의 리듬이 막 작곡가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양 음악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웨스턴 뮤직, 나머지 가려면 넌 웨스턴 뮤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넌 웨스턴 음악인데 미니멀 음악으로 오면서 그 음악의 주류가 이제 넌 웨스턴 음악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음악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음악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메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20세기 말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 음악의 하나의 파로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멀 음악이 나중에 그 상업적으로 더 이렇게 발달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뉴 에이지 음악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 미니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많이 좋아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던 거는 그 이제 클래식 음악에 갖고 있는 그 리듬이라든지 화성이 점점 더 그 이제 락 리듬, 재즈 막 이런 게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그 음악으로 이제 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메인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클래식이 이제 지금의 메인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대중음악이 노소가 그거를 이제 사실 현대음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이 있지만 지금의 가장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순수 음악 계열의 그 현대음악으로 즐기는 거는 이제 미니멀 음악이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대중음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음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뭐 그 필립 저기 뭐냐 그 미니멀리스트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필립 글라스,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라이트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립 글라스 같은 경우 영화 음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The Hours라는 영화 보셨나요? The Hours 거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필립 글라스의 음악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쿤분 그 달라이 라마 그 사람을 어린 시절에 그 성장기를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필립 글라스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와 음악의 특징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리듬과 이런 건 대중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곡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굉장히 그 뭐 예를 들면 필립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저기 티베트 종교, 티베트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고 다 불교 신자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메인 종교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그 동양 그런 게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사실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런 900년 동안의 그 서방 위주 그 유럽 위주의 어떤 이제 흐름이 지금 이제 메인은 지금은 그 넌유럽 이제 그런 민속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종교성이랑 또 그런 기독교 이런 거보다는 훨씬 그런 샤머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이런 거가 하나의 메인 정신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그 창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폐하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이 이제 사조가 이제 물론 변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하나의 뭐 미니멀리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너무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음악을 만난다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 너무도 많은 게 한꺼번에 다 쏟아지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도 뭐 잘 부른 게 아니라 뭔가 좋은지도 발견하기든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갤러리에서 이제 제 음악을 세 곡을 연주할 때요. 너무도 웃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제 음악을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미니멀리즘이다. 이거는 포스트 모더의 음악이다. 이거는 뭐 어쩌고다.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니멀리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제가 써놓고 제가 스스로 규정하고 이런 어떤 참 그런 거를 했는데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과잉의 시대가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상대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